오늘은 학습지 28페이지, 고려 이제 두 번째 단원입니다. 무신 정권의 성립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여기 작은 네모 1을 보면은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고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고려가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까지 배운 내용들은 고려가 성립돼서 약간 전기,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라면은 오늘 하는 여기부터는 여러분 고려 중기고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고려 중기에 고려 사회에 큰 영향을 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1번에 있는 이자겸이란 사람이 주도해서 일으킨 난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묘청이란 사람이 주도해서 한 서경천도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고려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는 게 우리 28페이지의 내용일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이자겸의 난을 보면은, 자, 이자겸의 난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배경과 결과 같은 걸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은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다. 귀족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근데 문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문자는 여러분 가문을 생각하면 돼요. 벌자는 뭘까? 벌자를 우리가 잘 안 쓰죠?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이 벌자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고 많이 씁니다. 이 벌자는 무엇과 유사한 뜻이냐면 여러분 재벌이라는 말 들어봤죠? 재벌 가문. 이 벌자라는 건 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권력이 있다라는 거죠. 재벌의 힘은 돈에서 나온 거예요. 재화, 돈에서 나온 거라면은 이 문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가문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문벌 귀족이 오랫동안 여기 장기적인 특권을 누립니다. 이걸 여러분 흐리면 안 하면 물이 흐르는 걸까요? 물이 이제 고이는 걸까요? 네,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더라도 시간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나가다 보면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세기 이후가 되면서 문벌 귀족사회는 점점점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고 싶어요. 왜냐? 자기들이 지금 권력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층이거든요. 사회가 변화하다 보면 자기들의 권력이 떨어져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싫어하는, 그대로 있고 싶어하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된 과정에서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외부적으로는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요.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힘의 세력 균형이 생기면서 평화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간만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사람들이 거기 익숙해지면서 보수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문벌 귀족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힘을, 권력을 장악했는지 볼게요. 자, 우선 정치적으로는 음서와 과거제를 통해서 주요 관직들을 독청합니다. 권력을 차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 돈도 필요하거든요. 경제적 기반은 어떻게 하느냐? 전시과라는 것은 여러분 관직에 나가면 월급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음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이제 국가로부터 특정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거예요. 전시과로 받을 수도 있고 공음전으로 받을 수 있어요. 둘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전시과는 무엇이냐? 관직에 따라서 이 크기를 정해요. 그 다음에 관직에서 나가게 되면은 다시 국가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공음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이 지역은 네가 세금 걷어 라고 설정해준 지역이에요. 전시과는 관직에서 나가면 반납을 하지만 공음전은 특이하게도 반납을 하지 않고 그 가문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리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리자는 이자예요. 이자가 낮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죠. 1,000원 빌려주고 이자로 1,000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자로 받은 1,000원은 일을 한 거예요? 아니죠. 일하지 않은 거죠. 돈이 돈을 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리대 같은 걸로 돈을 한번 빌리게 되면은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갚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가장 소중한 걸 팔기도 합니다. 뭘 파냐? 네, 토지까지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족 가문에게 계속 토지가 몰려요.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귀족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귀족 세력들의 유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측면,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정치는 여기서 봤던 동그라미 지금 두 개를 해놨죠. 네, 음서입니다. 음서제라고도 해요. 음서라고도 부르고요. 경제는 공음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단어 좀 낯선 단어인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네, 음자 보이죠? 네, 음자는 그림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드러나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음이라는 건 조상님이 내려준 음덕 할 때 그런 의미예요. 조상이에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조상이 잘났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받느냐? 음서제는 네,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제들에게는 이거는 뭐 손자도 되고요, 아들도 되고요, 사위도 되고 조카도 됩니다. 아주 폭넓게 적용을 받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바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안 봐요. 엄청난 혜택이죠. 공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5품이라는 게 고위관직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는 수조권 같은 걸 땅을 설정받으면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가문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여러 가지 문벌 가문이 있는데 가장 이제 압도적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이 바로 경원이씨 가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벌 가문도 그렇고 재벌 가문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가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누려고 할까요? 나누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계속 가지려고 할까요? 끼리끼리 계속 가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혼도 어떻게 할까요? 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겁니다. 재벌들이 가난한 사람이랑 결혼 잘 안 하는 것처럼 문벌 귀족들은 문벌 귀족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벌 귀족들 사이에서도 선호하는 결혼 대상이 있습니다. 자기들보다 좀 더 급이 높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권력이 많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문벌 귀족들이 가장 선호하는 결혼 상대는 왕실입니다. 왕실. 그래서 이 경원이 씨는 왕실과 거듭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왕실 가문의 딸을 시집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듭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대표적인 문벌 가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경원이 씨에 대한 가계도가 교과서에 잠깐 있어요. 그걸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24페이지 여기 하단에 있는 왕실과 경원이 씨 집안의 혼인관계를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 오늘의 주인공은 이자겸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경원이 씨 가문의 이자연이라는 사람은 딸 3명을 다 시집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3명은 아버지가 같으니까 자매죠. 3자매가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상식으로는 조금 의아한 상황이지만 옛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상황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16대 예종의 비인 문경태우는 이자겸의 딸입니다. 근데 그 다음 예종의 아들인 인종때 보면은 나중에 패비가 되지만 각각 이자겸의 딸을 2명을 시집 보냈어요. 자, 인종의 입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문경태우와 2명의 패비는 아버지가 같으니까 여기도 자매죠. 인종에게는 아빠의 부인이죠. 어머니 뻘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관계예요? 이모죠.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이모랑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인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자겸은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니까 외할아버지인 동시에 자기 부인의 아버지니까 장인어른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 인종 때 당시 이자겸의 권력이 어땠을까요? 네,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시 학습지 돌아갈게요. 자, 여기 2번 이자겸에 난 배경 보세요. 이자겸의 권력 독점. 인종 때 외조부,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다. 이게 딸을 계속해서 시집 보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자겸의 힘이 점점점 커지니까 여기에 위협을 느껴서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우선 이자겸이 인종을 좀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인종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또 이자겸도 인종을 독살하려는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자겸이 인종을 독살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했냐, 그 독약이 든 탕약을 누구한테 가져다 주라고 했냐면은 자기 딸한테, 인종의 부인이자 자신의 딸한테. 그 딸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들으면 남편이 죽고 남편을 따르자니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런 딜레마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을 선택해서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독약을 옮기는 도중에 일부러 발에 걸려서 넘어진 척하면서 그걸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종이 살아났거든요. 아무튼 인종이 그렇게 위협을 느끼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자겸한테 자신이 제거될 것 같으니까 먼저 선수를 치려고 했는데 준비가 미흡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자겸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시도라는 말은 실패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겸은 이제 화가 난 거죠. 이거 봐라 하면서 이게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자겸과 손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척준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 역사 교과서에서 깊게 다루진 않지만은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유명하냐면은 이 사람이 그 무예가 엄청나게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소드마스터입니다. 고려판 소드마스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역사적인 인물들의 무공을 순위를 막 매겨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척준경을 1순위로 올릴 정도로 엄청난 무공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대부분 싸움을 잘했다라는 이야기는 야사에 많이 전해지는데 척준경 같은 경우에는 정사에 혼자서 몇백 명의 군사를 해치웠다라는 기록이 정사책에 실릴 정도로 어마무지하게 싸움을 잘했던 거죠. 이자겸 입장에서는 척준경과 손을 잡았으니까 든든했겠죠. 그래서 반격을 해오니까 인종은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둘 사이를 이간질했었어요. 그래서 척준경과 이자겸 사이를 떨쳐나가지고는 겨우겨우 이자겸을 제거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결과를 보면은 국왕의 권위가 매우 추락해요. 궁궐도 막 불타고요. 그걸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요? 백성들이요. 사회 지배층이라는 사람들이 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업신여기고 있고 서로 이제 막 이렇게 싸우는 과정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 문벌귀족 사회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계속해서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들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요, 변화의 움직임을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변화의 움직임을 잘 수용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를 한다면은 이 사회가 유지됐지만 이걸 수용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이게 폭탄처럼 빵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사회가 뒤집힙니다. 그래서 뒤집혀서 나온 결과가 무신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서는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